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보시면요. 앞부분 수요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급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급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강의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요거 이미 강의했죠. 요거 유량 개념입니다. 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요것도 이미 얘기를 했죠. 자,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 수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결정된다면 그래, 책상 가격이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몇 개를 생산할 의사가 있어 라는 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란 뜻이고 자,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하거나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까 수요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자, 우리 그래서 공급 함수 보시면요. 공급 양의 여기에 S는 서플라이의 이니셜 S입니다. 자,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 공급 양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공급 함수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만약에 이 재화를 책상이라고 한다면 책상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겠죠. 자, 우리 그래서 생산자들은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고 반대로 그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생산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자, 제값을 못 받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었다. 자, 배추가 이미 다 자라는데 그것을 뽑아서 파는 게 아니라 다 자란 배추밭을 그냥 갈아엎었다. 그러한 뉴스를 볼 때가 있는데 왜 농민들이 배추 출하를 포기하는 걸까요? 배추의 가격이 너무나 내려갔기 때문에 굳이 팔아봤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반대로 배추의 가격이 매우 비싸지게 되면은 배추를 심지 않았던 땅까지 배추를 심어서 배추의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생산자들은요.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생산량을 늘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에 생산 기술도 중요한 독립 변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이니셜 T를 따서 이렇게 기술 수준을 의미하게 하는데 자, 근데 이 대문자 T는요. 텍스, 조세의 텍스를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T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생산 기술의 T인지 조세의 T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F 있는데 여기서의 F는 팩터라고 하는 단어에 이니셜 F가 온 겁니다. 이 팩터는 생산 요소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책상을 만들려면요. 못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철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책상을 만들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 책상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자, 그러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책상 생산은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 또한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P이라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여기 2가 있으면 expect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책상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역시 책상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여기에 물가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거시경제에서는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물가 수준을 의미해서 거시경제에서는 PE가 물가에 대한 예상을 의미합니다만 자, 지금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P는 해당 재화의 가격의 의미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의 의미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책상을 예를 들고 있으니까 책상이란 재화의 가격에 대한 예상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앞에서 미시경제학에서도 오타가 있었는데 미시경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수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가격 예상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공급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생산량 또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우리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급량과 가격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공급 곡선의 의미인데 자, 아까 우리가 수요 곡선은 동시에 뭐라고 했죠?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요. 공급 곡선은요. 동시에 뭐다?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시면 이제 생산 이론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공급 곡선이 동시에 한계, 비용 곡선인지 자세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 추가 생산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은 어차피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니까 1번과 2번은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수요 곡선 때 설명드린 원리 그대로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면 어떻게 썼죠? 자, 수요 곡선이라면 자, 재화의 수요량이 요 정도 수준일 때 요 수직 거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공급자는요. 자, 내가 책상을 3개를 만들어 판다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지만 공급을 할까요? 내가 그 책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는 회수를 할 수 있어야지만 공급을 하겠죠. 자, 내가 책상을 만들었는데 생산비도 회수할 수가 없다면 책상을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산비예요. 생산비겠죠. 생산비도 회수할 수 없다면 공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어떤 생산자가 책상 3개를 공급할 때 그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급 곡선은요. 자, 여기 보세요. 생산자는요. 책상을 3개 만든다면 책상을 개당 5원은 받아야지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점들을 연결한 것이 공급 곡선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공급의 정의가 뭐였어요?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생산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책상 하나의 가격이 5라고 한다면 생산자는 3개를 만들어 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책상을 3개를 만들어 팔려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공급을 하겠다? 5만큼은 받아야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까지 높이는 생산자가 받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한다.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수요 곡선의 의미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뒤에 생산 이론과 비용 이론이 별도의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요거 우리 이미 공부했죠. 여러 가지 독립변수 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조세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거나 또 뭐가 있었죠? 가격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은 특별하다. 얘는 특별하다. 그래서 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독립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공급의 변화 또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역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 말은 이렇게 공급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증가의 의미는 우측 이동이에요.
반대로 자, 감소의 의미는 좌측 이동입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선 그어보시면 아시겠죠?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증가하려면 곡선이 우측 이동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떠한 요인들이 변화했었을 때 공급 곡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생산에 유리한 충격이 있고 생산에 불리한 충격이 있는데 생산에 유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공급은 증가해요. 반대로 불리한 충격 발생하면 생산은 감소합니다. 단순해요. 자, 볼게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한대요. 그럼 이거는 생산자한테 유리한 충격이에요? 불리한 충격이에요? 이거는 유리한 충격이야. 그죠? 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시멘트 가격이 하락한대. 목재 가격이 하락한대. 자, 인부들의 노임이 하락한대. 그럼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생산자한테 유리한 충격입니다. 따라서 공급은 증가해요. 그래? 그러면 똑같은 집을 지었을 때 원가가 더 싸게 되니까 마진이 더 많이 남겠네? 그럼 집을 더 많이 지어 팔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한 충격이야. 유리한 충격이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이쪽은 하지 않을게요. 당연한 거니까. 그럼 반대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은 생산에 불리한 충격이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반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기술 진보는요. 역시 생산에 유리한 충격이야.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고요.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여러분 보세요. 책상을 만드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책상의 공급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역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돼요. 사실 기업의 수 증가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꼭 유리한 충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책상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책상의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경기 전망이 호전이야. 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물건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생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역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조금 지급인데, 자,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그럼 반도체의 생산비가 사실상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반도체 생산비가 100억 원인데 국가에서 30억 원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비가 70억 원, 생산 원가가 70억 원으로 하락하는,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에 유리한 충격이라서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거나 이러한 분야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분야의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상승인데, 자,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우리 아까 우리 수요에서도 대체재와 보완재 얘기했었죠. 자, 우리 생산에서도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는데 생산에서의 대체재와 보완재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어떤 다른 얘기냐면, 자, 대체재, 생산에서의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산 설비가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생산 설비가 있는데, 자, 생산 설비. 자, 만약에 여기에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동일한 생산 라인으로 B라는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A라는 제품도 있고 B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생산할 수 있대. 여러분,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게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테슬라 모델 3가 있고 모델 Y가 있어. 모델 3와 모델 Y가 있는데, 자, 이 어떤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는데 모델 3도 생산할 수 있고 이 똑같은 라인으로 모델 Y도 생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자, 모델 Y의 가격이 상승했대.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델 Y의 생산을 늘리고 싶겠죠? 요새 시장에서 모델 Y가 잘 팔려요. 그래서 모델 Y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당연히 모델 Y의 생산을 늘리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 설비를 이용해 생산을 할 때 모델 Y의 생산을 늘리겠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델 3에 대한 생산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대체재를 모델 Y라고 하고 해당 재화를 모델 3라고 하면은, 자, 생산의 대체재인 모델 Y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모델 3의 생산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인데 자,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주된 생산물과 부산물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죽 잠바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커다란 가죽, 원피라고 하나요? 큰 가죽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뭐 재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복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가 뻥 구멍이 뚫리고 나면 이런데 짜투리 가죽들은 어때요? 옷으로 만들 수는 없죠. 왜? 가죽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요, 요렇게 길게 자르고, 이렇게 길게 자르어서 여기를 허리띠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또 이런 데를요, 요렇게 잘라서 지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가죽 자켓이 주산물이죠. 얘가 주산물이야. 원래는 이걸 만드는 공장이야. 그런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벨트 같은 것들은 뭐예요? 요거는 부산물이야. 요건 부산물. 부산물. 그래서 자, 이 부산물이 바로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벨트의 가격이 상승한대. 벨트의 가격이 상승했대. 뭐라고요?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대. 벨트가 비싸지고 있대. 그러면 벨트의 생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벨트를 생산하려고 하면 이 커다란 가죽 원피에서 요 재킷도 떼어내고 벨트도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벨트를 많이 만들려면 요 코트의 생산량도 같이 재킷이죠. 재킷. 이상해. 죄송해요. 재킷의 생산량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얘의 생산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면의 보완제인 허리띠, 벨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얘의 생산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같이 어쩔 수 없이 얘의 생산도 덩달아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족발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새 족발이 비싸대요. 요새 족발을 구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코로나랑 족발이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갸우뚱했단 말입니다. 아니, 돼지들이 코로나 걸렸나? 그랬는데 아니, 왜 코로나인데 왜 족발이 구하기가 힘들지? 했더니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외식이 감소했죠. 자, 외식이 감소하면 우리가 보통 외식 뭘 많이 해요? 돼지, 갈비, 삼겹살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외식이 감소하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거예요. 자, 코로나가 생겨서 외식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고 돼지 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어. 그러면 돼지를 별로 안 잡아. 사람들이 삼겹살, 돼지갈비를 잘 안 먹으니까 돼지를 별로 안 잡아. 도축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야지만 나오는 족발도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도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곱창도 덩달아 같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족발, 곱창 이런 것들도 덩달아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족발이나 곱창은 돼지의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 이해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한 입으로 얘기하면 자, 이 부산물인 곱창이나 족발이 인기가 좋아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해 라고 하면 이걸 얻기 위해서 돼지를 도축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산물의 생산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 떠올려야지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족발 떠올리고 곱창 떠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용 설명을 위한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조세 부과인데 조세를 부과하는 건 생산활동에 불리한 충격이야. 그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자,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연기고 이게 지금 1기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연기, 1기 하는 것은 뭐 1년 단위일 수도 있고 한 달 단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과 다음, 지금과 나중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얘는 지금 지금이에요. 자, 지금 가격이 이러한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대. 지금은 하나에 100원인데 다음 기부터는 12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생산자예요. 지금 팔면 내가 얼마에 팔죠? 100원에 팔아.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에 팔면요. 120원에 팔아.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유리해요? 기다렸다가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해요? 기다렸다가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해요. 그죠? 따라서 그럼 지금은요? 안 팔아. 지금은 안 팔아. 지금은 생산을 안 해. 그러면 지금은 생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에 팔면 120에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공급을 줄인다. 근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반대야. 왜냐하면 수요자들은요,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고 공급자들은 가급적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다음 끼부터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요자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요. 미리 삽니다. 왜? 다음 끼가 가면은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미리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샤넬, 명품백 이런 게 막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은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당장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은 반대야. 공급은 다음 끼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지금 안 팔아요. 지금 안 팔다가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에 팔아.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이 예상된다면 지금의 생산량,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기업 A가 있고 기업 B, 딱 이 시장에 기업이 딱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기업 A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기업 B도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재화의 가격이 하나당 1,000원일 때 기업 A는 두 개를 생산할 의사가 있대요. 기업 B는요, 세 개를 생산할 의사가 있대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생산량이 5개가 되겠죠. 공급량이 5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재화의 가격이 하나에 2,000원일 때 A 기업은요, 5개를 공급할 의사가 있대요. B 기업은요, 7개를 공급할 의사가 있대요. 그러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2,000원일 때 12개를 공급할 의사가 있는 거죠. 공급량은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가격에 더 큰 공급량이 대응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수식으로도 더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도 공부했고 공급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수요 곡선은요,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졌고요.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그리면 이렇게 보통 X자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시장 균형점이라고 해요. 자, 균형점이라고 하고, 자, 균형이 영어로 이퀄브리엄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운데, 자, 뭐 이퀄리브리엄인가 막 그래서 그거에 이니셜인 E를 땁니다. 우리 그래서 균형점은 보통 E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자, 우리 그래서 요 균형점에서는 시장의 균형 가격과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이 균형점에서의 요 Q를 시장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 요 수량은 생산량인 동시에 수요량이기도 하죠. 자, 수요량과 생산량이 일치해. 그러면 이것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Q는요,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 함수만 그렸을 때는 수요량이라고 하고 공급 함수만 그렸을 때는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같이 그려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으면 이제 일치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거래량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래량. 그래서 얘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시장 균형 가격 P0가 아니라 다른 가격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요,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인 P0보다 더 높은 가격인 P1에서 가격이 형성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이만큼의 수량을 공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요자들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요거밖에는 수요할 의사가 없어요. 자, 수요자들은요, 요만큼만 수요할 의사가 있는데 생산자들은 이만큼을 공급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이만큼의 공급량이 남아돌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자, 초과 공급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excess supply라고 하죠. 이것에 이니셜을 따서 E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공급이 존재하게 돼요. 자,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 이 말은 기업들이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창고에 재고가 쌓여있어 라고 한다면 결국 이 재고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다면 결국 이 초과 공급의 존재는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자, 너무 싸대. 너무 싸면요. 우와, 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만큼 사고자 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면 반대로 생산자들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 초과 수요를 excess demand라고 해서 ED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발생해요. 막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경쟁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래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같은 것들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크기 때문에 매우 티켓 가격이 높게 형성되죠. 정가보다 더 높게 형성돼요.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의 존재는 결국 균형 가격을 이 거래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따라서 시장은 결국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결국 여기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결국 내려오게 돼요. 왜? 초과 공급이 있으면 기업들이 이 안 팔린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트에 가면요. 만약에 마트가 9시에 문을 닫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한 7시쯤 가시면요. 벌써부터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 할인 태그가 붙어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이미 생선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전복 이런 것들은 내일이 지나면 못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못 팔겠죠. 뭐 라면, 참치캔 이런 건 상관없는데 신선식품 지금 뭐 잘라놓은 고기 또는 지금 내가 떠놓은 생선회 이런 것들은 오늘 내로 팔지 않으면 다음날 못 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안 팔린 재고는 이때부터 벌써 타임 세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결국 낮춘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국 가격은 내려오게 되어 있어. 자,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 그럼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요. 막 이러면 결국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 잠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잠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시장은 어디로 머무르게 된다? 결국 시장 균형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시장 균형 가격으로 이 균형점으로 회귀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경제학자들마다 학파마다 관점은 다른데 그건 저기 뒤에 거시경제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여기로 온다는 거는 이견이 없어. 그건 다 알아. 근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게 너무 오래 걸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에휴 금방 와 라고 보는 학파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한 내용은 뒤에 거시경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결국 시장은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점이 결정된다는 거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수요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공급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이 있었고 공급도요. 공급의 증가 요인, 공급의 감소 요인 있었어요. 따라서 수요가 변화하거나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엔 결국 균형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경우의 수를 볼게요. 자, 먼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공급은 가만히 있죠.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요, 균형점은요, 원래 이랬던 균형점에서 이 점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 증가했죠. 균형 거래량 증가하고 균형 가격도 상승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로축에 있는 변수는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로. 따라서 위아래 움직임은 상승, 하락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기 수평축 요인은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좌우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가면 감소죠. 이쪽으로 가면 증가죠. 그래서 이 수평축 요인은 증가 감소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요, 균형 가격은요,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은요, 증가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그리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수요가 더 크게 증가했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인데, 자, 이거를요,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먼저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걸 D 증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P가 있고 Q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P도 증가하고 Q도 증가해요. 그죠? 둘 다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상승하게 되고 얘는 증가하게 돼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요, 당연히 이거에 반대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공급을 볼게요. 자,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가격은요? 여러분, 시장에 책상 공급량이 많아지면 책상의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공급량 또는 거래량은요, 당연히 증가하게 돼요. 요건 마찬가지야.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요건 똑같아. 그죠? 자, 생산이 증가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어쨌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가격에 미치는 방향만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상관없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데? 요것만 보시면 돼. 둘 중에 누가 더 큰데? 자, 볼게요. 자,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이렇게 쓸게요. D의 감소도 있고 또 공급의 감소도 있겠죠. 자, 이제 경우의 수가 수요 그리고 공급 이렇게 있겠죠. 수요는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그죠?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수요가 더 크다. 얘가 증가했든 감소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증가, 감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이겼어? 공급이 이겼어? 요것만 보시면 돼. 수요가 이겼어? 공급이 이겼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수요가 이겼대. 그럼 공급이 진 거죠. 졌으면 공급은 무시하세요. 이긴 수요만 보세요. 이긴 수요만. 자, 보세요. 수요가 만약에 감소했대. 근데 공급은 증가했대.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크대요. 그럼 누가 이겼죠? 얘가 더 크대. 이 감소폭이 얘가 더 크대. 그럼 수요가 이겼죠? 수요가 이겼으면 요것만 보시면 돼.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요? 하락해요. 있겠을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구분할게요. 자, 하락, 감소겠죠? 반대니까. 그럼 얘는요, 상승, 얘는 감소겠죠? 반대니까. 가운데 쭉 긋고. 자, 둘 중에 누가 이겼다고요? 얘가 이겼대. 수요 감소만 보시면 돼. 수요 감소만. 이제 공급은 이죠. 공급은 졌으니까. 아시겠죠? 진놈은 신경 쓰지 마요. 진놈은 신경 쓰지 마. 자,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증가하죠. 근데 수요 감소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러면 결국 이 둘이 만나면 얘가 이겨요. 그래서 결국 균형 거래량은 종전보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을 때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진 쪽은 아예 보지를 마. 아예 보지를 마요. 그냥 이긴 놈만 봐. 아, 수요 형님, 수요가 이겼어요. 아, 수요 감소구나.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보면 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해. 끝. 아시겠죠? 자,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공급은 감소했대. 근데 수요는 증가했대. 근데 둘이 싸워서 얘가 이겼대. 얘가 더 크대요.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대. 그럼 이번엔 누가 이겼어요? 이번엔 공급이 이겼어. 그러면 넌 안 봐. 나는 얘만 볼 거야. 나는 이긴 놈만 봐. 여러분, 승자 독식을 떠올려. 승자 독식을. 자, 공급의 감소가 이겼대. 요거예요. 끝.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게 막 헷갈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 물어봐. 그래서 공급이 이겼어. 그러면 공급만 보면 돼요.
공급만 보면 종전 균형점과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균형점이 새롭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매우 빠르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어. 자,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니까 이거를 외우려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둘 중에 누가 이겼어? 아, 수요 증가가 이겼습니다. 아, 그래? 그럼 수요 증가만 보면 돼. 자, 둘 중에 누가 이겼어? 공급 감소가 이겼습니다. 아, 그래? 그럼 공급 감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를 모르면은 뒤에 재정학이나 경제학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도 중요하고 요 잉여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초과분을 의미하는데, 자, 먼저 소비자 잉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완벽하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 보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뭔가 이렇게 길을 잃었어. 그래서 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막 며칠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목이 엄청나게 마르겠죠. 자, 목이 엄청나게 마를 때 그 사람이 물 한 병, 생수 한 병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요? 죽기 직전이라면, 목말라 죽기 직전이라면 그 사람은 그 물 한 병에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요? 정말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물 한 병에 몇 천만 원이라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너무 큰 금액은 좀 그러니까 그냥 한 1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생수 한 병에 지불할 의사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던 사막의 어떤 뭐 매점 이런 게 낙타에 물을 싣고 지나가다가 당신 목말라 보이는데 이 물 한 병 사겠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겠죠. 나는 이 물 한 병을 진짜 100만 원까지도 내 생각이 있어. 라고 하겠어. 그래서 물어봤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10,000원. 한 병에 10,000원.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비싼다고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되게 싸네? 하면서 살까 안 살까요? 사겠죠? 자, 10,000원에 삽니다. 자, 이 사람 그래서 이 생수 한 병을 얼마 주고 샀죠? 10,000원 주고 샀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은요, 이 생수 한 병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죠? 1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을 사서 소비를 하면 이 사람은 얼마의 잉여를 누리게 됩니까? 99만 원의 잉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바로 이게 소비자 잉여예요. 여러분, 잉여의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이제 취직 인터뷰를 본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면접자가 물어봐요. 면접 담당관이 그래서 희망하시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희망하시는 월급이 얼마죠? 물어보길래 내심 한 300 정도 받고 싶은데, 나는 한 300 정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월급 300은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한참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 400 정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좋아요, 안 좋아? 좋죠. 나는 원래 300을 불러도 되나? 300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윤석관님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400 정도 드리면 어떨까요?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라고 하겠죠? 그럼 나는요 100만 원의 잉여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300만 원만 줘도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400만 원을 주겠대. 그럼 나는 100만 원의 잉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든 생수 사례는요, 내가 소비자로서의 잉여를 얘기한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소비자 잉여야. 자, 소비자 잉여는요,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하고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소비자 잉여인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구직자의 입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노동 공급자라고 해요. 자신의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동 공급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 그래서 구직자 또는 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을 노동 공급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 노동 공급자는요, 말 그대로 공급자의 입장이야. 그래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지불받은 금액이 있고, 내가 뭔가 공급을 하려면 최소한 받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자,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의 차가 바로 생산자 잉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얘하고 얘의 위치가 반대인 거예요. 왜? 입장이 반대니까. 소비자들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고 공급자들은 최대한 비싸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반대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한 것도 이 공식이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자의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생산자 잉여라고 해요. 아시겠죠? 나는 원래 한 달에 300만 원의 급여만 줘도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나의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400을 준다고 하니 그럼 내가 100을 더 받는 거죠. 바로 이 더 받는 100을 생산자 잉여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잡 인터뷰를 할 때에는 면접을 희망 연봉을 물어보면 일단 무대뽀로 세게 얘기하세요. 일단 무대뽀로 세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현명해. 왜? 너무 세면 상대방이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 일단 높인 다음에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협상을 하는 거지. 내가 괜히 소심하게 이게 낮게 부르면 올리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부른 금액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정말 상한선을 높게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낮춰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협상을 하셔라.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요,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 이걸 봅시다.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럼 있잖아요. 요 Q0만큼의 수량을 소비자들은 수요했고 공급자들은 생산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Q0만큼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봤었을 때,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요만큼의 재화를 소비했겠죠. 소비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요만큼의 재화를 소비할 때 얼마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됩니까? 자,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만큼 총 편익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재화를 Q0까지 수요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빗그친 도형의 면적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요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요, 이 Q0의 수량을 구입할 때 물건의 가격은 얼마를 지불하죠? 시장 균형 가격을 지불합니다. Q0를 지불합니다. 자, 만약에 얘가 10개라고 하고 여기서의 가격을 15라고 하면, 자, 10개를 살 건데 한 개당 가격이 15원이래요. 그러면은 총 구입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총 지출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10 곱하기 15니까 10 곱하기 15니까 15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불한 금액,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0 곱하기 15, 즉 요 빨간색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요 빨간색 면적만큼을 지불한 거예요. 소비자들은요, 이만큼의 총 편익을 얻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은 요 빨간색 사각형만큼만 지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얻은 건 이만큼인데 지불한 건 요만큼이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만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마저 그리면 요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즉 총편익, 자신이 느끼는 총편익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겠죠. 재화를 이만큼 수요하면 나는 이만큼의 총편익 얻으니까 나는 최대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만큼이죠. 따라서 남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 어떤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시장 균형점이 여기에서 균형점이 결정됐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수량을 이러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요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을 받고 팔았을 때 얼마의 돈을 받게 됩니까? 바로 요 사각형 면적만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생산자가 받는 금액이에요. 바로 여기서 실제로 수취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을 받고 팔았으니까 얘 곱한 거에서 요 사각형 면적, 요 사각형 면적만큼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생산자들은요. 어떤 재화를 공급할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생산비라고 얘기했었어요. 공급 곡선까지의 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재화를 요만큼 공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공급 곡선의 하방 면적이 생산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우리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것도 한계 곡선이기 때문에 이것의 하방 면적 역시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정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은 자, 한계 비용의 하방 면적은 총 개념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요 하방 면적, 요 빨간색 음영 면적이 생산비를 의미해요. 최소한 받아야 하는 생산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생산자들은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만큼을 돈 받고 팔았는데 사실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생산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내가 더 받은 이만큼은 생산자 잉여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총 잉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자, 아직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아직은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하겠습니다.